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6차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제목에서부터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 조금은 생소한 시장이라는 단어가 제목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쌀 산업 발전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정권 교체기에 좀 저항과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와 시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우리 국정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는 사실 시장, 자유, 원칙 이런 것이 약간은 그동안 좀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그 적용이 적절치 않은 분야로 인식이 되어 왔었고 또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과정에서 우리 농생명, 우리 농업인 상생 포럼에서부터 또 우리 정운천 의원의 철학에서부터 약간은 이런 시장이라든지 산업 중심의 시각이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정운천 의원이 계셨던 지역균형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도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쨌든 시장을 중시하는 여러 가지 유통정책, 또 쌀 생산 정책, 또 축산 정책 몇 가지 정책들이 도입이 된 바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는 개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토론회를 지금 6차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농업, 농어촌의 경우 저도 많이 들어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여야가 없이 농촌당이다. 저는 그런 말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주장이 조금 뭉개져 있는 느낌이 되고 또 애매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국가와 국민, 특히 농업인을 위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목적은 같다 하더라도 그 의도나 전략이나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또 쌀에 대한 접근 방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은 그 자체가 정책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쌀보다는 농업보다는 국민, 이 전체의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쌀이 과거 우리 국민에게 주식이었고 또 우리 농민에게는 주소득원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정책 과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정책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달라졌습니다. 또 내일은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쌀 정책을 현재에 맞게끔 또 미래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논의를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중한 쌀을 다 생산해서 유통돼서 쌀 상태에서 시장 격리를 시키고 구곡을 만들고 버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은 들판에서 쌀을 갈아엎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문제라고 여론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근데 나는 정부가 다 생산된 쌀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더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보다는 돈에서 갈아엎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짓지도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수십 년간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더욱더 애석하고도 의미 있는 것은 어제 쌀 의무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한번 통과되었죠. 그러나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로 그런 게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애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앞으로 본회의 과정도 있고 어쨌든 법은 법이니 그 법에 우리가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머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아주 외의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학계에서나 우리 산업계에서 보다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저희가 이렇게 큰 방청객은 없지만 진짜 실질적인 논의의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 또 중요한 발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멀리서 와주시고 훌륭하신 분들께서 발제도 해주시고 토론도 미리 내용도 주시고 한 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우리 쌀산업, 농업, 국가를 살리는 조그만 미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쌀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쌀이 차지하는 농업에서의 비중이나 정책 자원에서의 비중이나 그 다음에 농업 자원 자체에서의 비중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특히 그 국제 통상을 하는 많은 해외 분들은 우리나라 농업이라면은 쌀 모노컬처 국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쌀이 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쌀 문제는 하루아침에 어떤 단일의 정책 잘못으로 빚어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빚어진 문제다. 그 다음에 단일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전체가 함께 조정돼야 될 중대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끝없이 쌀 정책이 전혀 이 효과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되는가 하면은 이 쌀 구조조정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툴로서는 쉽게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정 비용이 너무나 높다. 그 조정 비용이 너무나 높은 이유가 오랜 역사적으로 고착된 문제고 그것이 모든 자원과 정책과 모든 인력과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조정 비용 자체가 이 가시적으로 측정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높은 조정 비용 구조를 띄게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서 그냥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가시적으로 이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요약을 제가 저 높은 조정 비용 구조가 어디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관찰되어질 수 있느냐? 농업 자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한 반세기 동안 숨가쁘게 조정을 해오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 요소 측면에서 노동이 고정되어 있고 기술 측면에서 기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고정성이 높은 조정 비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조정 비용이 높다 보니까 타 품목으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쌀 생산은 계속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돼 있고 그래서 쌀과 관련된 단일 정책들은 계속해서 무력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요걸 우선 제시를 하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예. 요게 우리나라 어떤 쌀과 결부되어진 것, 이게, 결부되어지면서 우리나라 농업 전체를 한번 개관할 수 있는 요걸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나라 쌀 문제의 어떤 그 시발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제시해 봅니다. 요거는 우리 발전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산업구조조정을 측정할 때 쓰는 두 개의 지표입니다. 왼편 이 칼럼에 들어있는 세 줄의 어떤 그 숫자는 국가 전체 GDP에서 농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저거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 이 원리상. 그 다음에 오른쪽 세 칼럼은 전체 국가 취업자 가운데서 농업 취업자
관련된 통계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 프랑스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 나라 국가 전체 GDP 가운데서 농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기 지금 숫자가 빠지는 것 같은데 프린터가 아마 16%, 7%. 그러니까 국가 전체 GDP에서 농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7%가 되는 각 연도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 GDP에서 40%가 농업 GDP라고 하면 농업 중심 국가죠. 그죠? 굉장히 농업 중심 국가로 있다가 산업 성장과 더불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 농업 GDP 비중이 7%로 떨어지는 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는 1878년도에 국가 전체 GDP에서 농업 GDP가 40%를 차지하다가 1972년도에 7%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40%에서 7%까지 성장과 더불어서 산업 구조 조정을 이루는데 94년이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서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농업 이 강대국들을 대충 보면은 거의가 다 1세기가 걸렸어요. 1세기가 저희 산업 구조 조정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26년이 걸렸어요. 저건 세계사적으로도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구조 조정을 이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기 여러분들 숫자 중에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165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데이터를 발견해가지고 저도 저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제가 어느 날 국제 세미나 장소에서 네덜란드에서 오신 어떤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네덜란드 보통 나라들은 농업 중심 국가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산업이 발전, 구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농업 국가로 넘어가는데 네덜란드는 그런 것과 다르게 농업 국가로 있다가 토지 중심 농업 국가로 있다가 전환을 한 번 더 자본 중심 농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공업 중심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가 겪지 않는 어떤 농업 구조 조정이야 또 두 단계의 어떤 농업 구조 조정을 겪으니까 저게 이제 전개됐다 소리고 오른편에 있는 노동을 가지고 측정을 해봐도 국가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 농업 취업자 비중이 역시 40%에서 요거는 7%가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16%를 기준으로 했던 겁니다. 16%가 되던 해를 공통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모든 국가가 한 반세기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세기 정도. 근데 네덜란드는 아까와 같은 이유로 거의 배 이상이 걸리고 근데 한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14년 만에 저걸 이룹니다. 그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컴팩트 성장 결과로 여러 가지 어떤 이 경제라는 게 사실 인체와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 남과 다른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나면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겠죠. 이 경제라는 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이런 어떤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양질의 노동력이 급속한 구조조정에서 제일 먼저 일탈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 부분에서 비농업 부분으로. 그렇게 돼야만 산업 구조조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에 80년대, 90년대 계속해서 농촌으로부터의 양질의 교육받은 젊은 노동력 중심으로 급속하게 그냥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저게 아까 1세기나 이렇게 두고 정상적인 루트를 겪었던 서구국가 같으면 후속 세대가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동되어지는 경로를 겪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급속히 이동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초고령 농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오른쪽 칼럼을 보면은 이 농가 경영을 하나의 비즈니스 업체로 본다면 사장님 연령이 65세인 그 비중이 지금 60%를 넘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평균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 농업 경영주 연령이 67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70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령 어떤 농업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걸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이거 좀 확대가 안 됩니까? 좀 이게 저게 가장 크게 확대된 겁니까? 예. 네. 저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방금 전에 그 좀 크게 좀 봐주시면 저걸 봐주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저 오른쪽에 저 연도 하나 1965년도를 보시면은 196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GDP 가운데 농업 GDP가 약 한 40% 차지한 때입니다. 1965년도 오른쪽 저 포인트 하나 제가 표시해 놓은 거. 그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면 고용 비중인데 농업 고용 비중이 그때 당시에 한 60% 되던 해라는 소리입니다. 저것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급속하게 이 원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죠. 근데 저 포인트 하나하나 간격이 1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포인트 간격이 굉장히 넓은 거죠. 저게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여러분 2000년대 접어들고 2015년도, 2010년도 접어 이 점이 붙어버려요. 점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농업이 고정이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 노동도 고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 자체의 농업이 고정이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면은 거의 원점 근처에 1% 근처에 와야 정상이에요. 저게 산업구조조정이. 근데 지금 우리는 2000년도에 조금 왔다 2021년도 데이터를 입히니까 오히려 오른쪽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후퇴 쪽으로. 저 소리가 바로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나라 농업이 구조조정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왼쪽에 지금 현재 포인트가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조정 경로를 겪었던 농업 선진국의 어떤 경로를 우리는 못 걷고 있어요. 지금 현재 멈춰버렸어요. 농업이 고정돼 있다는 소리. 이게 이제 바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는데 제가 한번 이 테이블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저 잠깐 다 안 보이는데. 예, 요거는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독일을 한번 보시면은 독일 국민 전체 총 인구가 8,300만 정도로 잡힙니다. 독일을 보시면 영국을 볼까요? 그러면 영국을 보면은 영국 전체 국민 숫자가 약 한 7천만입니다. 6,800만. 그 7천만 정도의 국민을 몇 명의 농업인이 버티느냐면 35만 명 정도의 농업인이 7천만 정도의 국민과 더불어서 농업을 해가지고 일부 모자라는 건 수입하고 일부 남는 건 수출하면서 일단 농업이 국민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독일을 보세요. 독일은 8,300만 국민을 50만 농민이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50만 농민이. 프랑스만 하더라도 6,500만 인구인데 유럽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구조조정이 안 된 국가가 프랑스로 지목받죠. 70만 농민입니다. 70만 농민이 6,500만 국민과 더불어서 농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워낙에 인구가 크니까 조금 더 한국을 보면은 이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국민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5,100만 아닙니까? 5천만이잖아요. 그죠? 5천만 인구를 우리는 지금 현재 140만 농민이 부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국민 숫자가 큰 유럽의 3대 농업 강대국 프랑스, 독일, 영국 농업인 숫자를 합쳐놓은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그 세 나라 농업인 숫자하고 합쳐놓은 것 같다. 이게 바로 농업의 고정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정이 되느냐? 농업이 고정이 안 되려면 산업 구조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려면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농업 내에서 쉽게 은퇴가 되든가 은퇴 아니면 타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구조죠. 도시에 지금 각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도 직장을 못 구하는 상태에서 70이 가까이 되는 어떤 농업인들이 다른 산업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이고 그 다음에 농업 내에서 은퇴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은퇴에 대한 어떤 후속 방안이 없어요. 생계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70세가 되었건 80세가 되었건 고정된 상태에서 농업에 지속적으로 잔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한번 넘겨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농업 부문 잔류 이외에는 우리나라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농지 유동성이 저하돼 버려요. 가장 농업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왜? 은퇴를 못하니까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아무리 노인이라도 최고의 생산 수단인 농지만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농지는 쪼개지면서 고령 노동화가 되면 대규모 영농이 힘드니까 대규모 영농은 안 되니까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농지는 세분화되면서 농지 유동성을 끝없이 저하돼 버리니까
농지 유성성이 저하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농지 용역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특히 논농업에 있어서는 토지 용역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토지 용역비가. 그러니까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넘겨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다가, 그러면 농업 기술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 농업 전체의 고정성과 노동의 고정성을 봤다면, 농업 기술은 이렇습니다. 저 보면은, 저 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사과를 한번 보시면은, 사과 10R, 300평입니다. 10R을 보통의 농법을 적용해가지고 경작을 할 때 사과 300평 경작하는데 80년대 초에는 415시간이 소요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도 사과 300평 하는 데는 150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요구가 돼요. 물론 상당히 저 어떤 기술이 진보되었죠. 415에서 151시간으로 됐다는 소리는. 하지만 여러분 이쪽 왼쪽에 보면은 쌀을 보시면은 쌀은 지금 현재 있죠. 80년대에도 100시간 미만의 노동력만 있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10시간 미만이에요. 지금 이게 이 공식 어떤 이 표준 통계에서 잡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령화된 노동력이 저런 기술 구조 속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재배 못해요. 그런 어떤 이 고령화된 노동력 가지고는 전부가 노동력이 고령화되면 될수록 가장 편의성이 높은 기계화가 거의 100%가 된다는 소리죠. 이 300평 경영에 10시간 정도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거면 이건 거의 100% 기계화가 된 저 쌀농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변 환경은 어때요? 위탁 경농까지 쌀 중심으로 다 발전 해가지고 이제는 전화 한 통이면 서울에서도 쌀은 지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저게 바로 뭔가 하면은 조금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저 표를 위로 올려보면은 요 우리나라 농업 총조사 작목 구분입니다. 논뼈 조사를 하고 식량 작물 뭐 이렇게 아주 발표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70세 이상을 보면은 젊을 때는 보면은 작목 분포가 뭐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40세 미만 같으면은 논뼈 재배 비중이 0.9%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70세 이상을 보면은 거의 절반은 논뼈로 다 몰려버려요. 다시 70세 이상이 되면은 작목 분포가 70세 이상의 농가는 거의 절반이 논뼈 재배로 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현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책 하나를 가지고 어떤 정책 하나를 가지고 이 쌀농업에서 다른 농업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고정성과 자원의 고정성과 특히 노동의 고정성과 토지의 어떤 경직성과 그 다음에 이 기술 구조의 어떤 이런 속에서 고령화는 지속되어질 때 이거는 다른 작목으로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조정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엄청난 조정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한은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럼 우리나라 쌀 생산비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비 구조 가운데서 노동비가 23.7%예요. 요거는 일본 그 노란색 그 칼럼이 바로 일본을 비교해 놓은 건데 노동비는 일본과 비슷해요. 저게 고령화 노동에 따르는 어떤 이 노동 희소성을 임노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노동비용이 두 나라가 다 좀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위탁 영농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쌀농업이라는 것은 자체 어떤 노동력 취약성이 저기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나라 쌀농업의 한 특징이 저 보면은 토지 용역비예요. 토지 용역비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토지 용역비에 잡힙니다. 저게 일본과 정반대인 거죠. 그래도 일본은 고령화 문제는 똑같지만 일본은 전업농 중심으로 상업농인가 전업농인가 그 용어를 제가 지금 그 소수의 전업농 중심으로 이 농업 자원을 몰아주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토지 용역비는 저렇게 용성이 우리보다 높아요. 이 토지 용역비가 39.9%. 저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어떤 구조 속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시키기 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조정 비용이 들지 않는 한은 정책으로 의미하면 빅푸시의 어떤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이거는 굉장히 힘이 들다. 다음 한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쌀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고 할 때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의 어떤 그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 품목을 둘러싼 그 미들맨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 조정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표적인 미들맨들은 RPC예요, 사실 RPC. RPC가 규제가 없이 굉장히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경쟁을 하는 어떤 원리가 되어가지고 저게 자체적으로 어떤 그 전망을 하고 현상에서 재정 거래를 통해 가지고 arbitrage trade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된다면은 저 RPC의 어떤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쌀 가격 안정화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보면은 굉장히 자조 노력을 한다든가 과일이나 채소 등에서 농민들의 자조 능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산지 수집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 둘러싼 미들맨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전혀 안 해요. 그냥 레벨을 두부린다고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시의 정보를 농촌에다 주입하고 농촌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통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쌀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미들맨 기능을 하고 있는 RPC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벽이 쳐져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정미소가 제가 어디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미소가 뭐 한 15,000개에서 한 2만 개 정도로 잡히는 것 같은데 약 한 15,000개 정도 전통적인 정미소인데 저기 지금 전통적인 정미소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추면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어떤 그 민간 RPC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허가가 가능해지는 어떤 진입이 가능해지는 정미소가 생겨난다고 해요. 어쨌든 재래식 정미소가 한 15,000개가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RPC가 이제 민간 RPC가 있고 농협 RPC가 있는데 약 한 200개 조금 안 되는 어떤 숫자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게 또 벽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양국 도전공장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정부 수매 물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공을 맡고 있는 정부미를 맡고 있는 122개로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도전공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 세 개가 묘하게 칸막이가 쳐져가지고 서로의 어떤 기능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되면은 경쟁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경영인들이 재정 거래를 못하니까 쌀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과 관련되어지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게 RPC가 못해주면은 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혀 시장 재화 역할을 못하고 쌀은 그야말로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여의도 국회에서 좌우하는 정치제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저건 유일하게 시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지는 쌀 부분인데 저걸 저렇게 손목을 잡아놓으니까 쌀은 전혀 시장 기능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어저께 보니까 뭐 쌀과 관련돼 가지고 이 큰 뉴스가 터지고 하던데 그런 기능밖에 못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있는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저는 RPC와 관련돼 가지고 깊은 토의가 있고 저게 경쟁이 부여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짧게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 일본,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녹음인데 일본이 우리와 비슷하게 1970년대 초에 쌀 생산 조정제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74년도에 타작물 재배 지원 변경입니다. 타작물 재배 지원, 우리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면적 할당하던 것을 갖다가 더 강하게 생산량을 할당을 해버려요. 지역별로. 너희 지역에서는 쌀을 몇 톤까지만 생산해라.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쌀 수급 조정이 안 되니까 2018년도에 모든 걸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품목 중심으로 되어 있던 쌀 직불제도 폐지해버립니다. 거의 저때부터 미국의 정책 방향을 쫓아가면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은 이 전체 쌀 포함해서 모든 품목으로부터 얻는 농가 총 수입을 평균 5개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평균 수입을 보장해주는 수입 직불 보험제도 비슷한 걸 도입해가지고 농가가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시장 시그널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저게 지금 이제 오늘날 미국이 하고 있는 ARC와 비슷한 거 그런 기능으로 일본이 넘어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거 기반 조성을 돈을
타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논밭 범용화 정책이라 해가지고 논과 밭을 서로 이렇게 품목이 교환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이렇게 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예, 미국입니다. 미국도 19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수량 조정해오다가 조금 전에 1990년도에 이후에 시장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은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미국, 예,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예, 저렇습니다. 예, 미국은 가격, 손실, 보험, 보상, 이제 저희 거의 보험 성격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업위험 보상, 저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품목을 특정화하지 않고 농가 전체의 소득을 하되 시장 시그널에 의한 평균 소득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로 간다. 그러면서 다양한 보조, 지금 현재 미국의 4가지 큰 농가 경영 안정 정책을 제가 저기에 소개해놨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돼 가지고 근대 정부가 첫 정책을 편 게 왕조 시대를 빼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맨 처음 농업 정책을 법으로 입법한 게 1948년도에 양국 매입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저게 2년 후에 양국관리법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양국관리법이 매체가 됩니다. 1948년도 양국 매입법 제가 왜 만들었냐면 그때는 양국이 너무나 부족하고 유통질서가 엉망이라 가지고 48년도 양국 매입법 10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양국을 몰래 해외로 반출하다가 들키면 사형까지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쌀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 10조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 사형까지 처하는 그런 어떤 매입법. 저 때는 이제 오늘날 현재 지금 국회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의무 매입입니다. 저건 48년도 저 법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모든 농가는 자가용, 종자용과 자가 소비용을 제외한 모든 양국은 정부에다 갖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 강제로 매입을 해야 되는 정책.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 정부 매입, 강제 매입을 폐지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WTO UR 협정문 이행 때문에 펼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강제 매입 폐지하는 대신에 식량안보 목적으로 공공기축제도를 도입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쌀 직불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한다 해가지고 RTC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게 그게 그때 당시에 양국관리법 3대 이 개정 사항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오다 보니까 저 쌀 직불제를 뭐 고정 직불제, 변동 직불제 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게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표 가격을 자꾸 이 정치적으로 올려버리니까 그 목표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쌀 직불제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다 폐지된 거죠. 그죠? 폐지되고 다시 이제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정말 그 양국관리법이 지향해야 될 것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해외 사례를 보면은 가격과 품목 선택은 무조건 시장 기능에 맡긴다. 가격과 품목은 시장 기능에 맡기되 농가의 어떤 최저 수입을 안정화시키는 경영 안정화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거기에 농가의 어떤 책임을 어느 정도 강조하는 보험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그런 보완 장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정책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현재 경영 이양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그 토지은행 제도와 같은 하여튼 그 생산 요소 가운데 특히 토지를 유동성을 올려주는 방법. 그래서 젊고 유능한 어떤 노동력이 쉽게 농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빅푸시가 뭔가 정책적으로 큰 푸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농지 유동성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고령화 노동력은 가급적이면 은퇴를 할 수 있게 은퇴를 하고 유동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쌀 중심에서 다른 타 작목으로 전환이 아무래도 쉽고 그다음에 농지의 유동성이 높아지면은 그건 역시 쌀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올려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그 관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소득은 특별지구 도입은 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인수위 조직 중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을 정운천 의원님께서 맡아 하셨었는데 그 정운천 의원님이 그 부위원장으로 하시면서 도농상생발전 기획단이라는 그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과 관련된 정책 제안들을 만들면서 총 한 8개 정책이 제안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 제안이 된 게 농촌소득원 특별지구입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이 그 인수위의 그 국정과제로는 포함이 되지 못해서 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확대가 되지 못했는데 이후에 이제 뭐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쌀산업 부분이 점차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논의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번 그 정은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정은천 의원님께서 본회의 그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몇 번 이 내용에 대해서 국무총리하고 추경호 그 기재부 장관님께도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한번 구한 적도 있고 또 우리 농식품부 장관 그 정한근 장관님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달라라는 이 당부의 말씀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제에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이 쌀농업에 대한 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잘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김한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라가 갖고 있는 쌀 의존형 농업 생산 구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 전서부터 우리 그 농업 생산 구조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주 오래 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쌀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뭐 생산에서의 편의성이라든가 또 소득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쌀 의존형 농업 생산 구조를 바꿔가지고 정말 이 다양한 농업 생산 구조를 형성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 생산 작물이 다양화되게 되면 그것을 하는 농업 기술도 다양화하게 되고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경관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작물이 다양화되다 보면 이 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공업이나 이런 유통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 경제를 다양화하게 만드는 굉장히 기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도 있고 기후변화도 굉장히 급속하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다가오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민들의 농업 생산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어떤 외부 투입제나 외부 기술이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기술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쌀 의존력으로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기후변화가 되면 작물의 북한 개선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런 이 기존에 본인들이 재배했던 작물을 더 이상 재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농민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러려면 어쨌든 여러 가지 농민들이 기술이 갖추고 있어야 이렇게 기후변화가 와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들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필요성 하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원 특별지구가 지향하는 목적은 실질적인 식량 자급률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우리가 그 소비량하고 생산량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자급률이 식량은 한 47, 8% 정도가 나오고 곡물은 20% 정도대가 나오는데 실제로 쌀은 다 시장에서 소비가 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 다 소지 못하고 그 계산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 격리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농업 식량 자급률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완벽하게 수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우리가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식량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 틀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산 전환을 하면서 농민들이
그 쌀에 의존되어져 있는 농업 소득의 이 기반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농업 소득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그 농가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도 되게 필요한데, 어쨌든 쌀에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요. 그 품목에 대한 유통하는 그런 과정도 다 달라질 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작물 전환에 따른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정부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다양한 작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올라가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농가 이런 전환을 통해서는 농가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 안정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 대선 공약 과정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약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농협직불금을 5조를 증액하고 농산물의 시장 위험 관리를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은 양당이 같이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조금 적극적인 쌀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일환으로 농업소득은 특별지구 정책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쌀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 쌀이 크게 재배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소득은 특별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한 10%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쌀을 생산하지 않는 쌀 생산 격리를 시키는 거죠. 생산 격리를 하고 있는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나 영농법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쌀을 심지 않고 쌀 이외의 작목을 심는 것이고, 농업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해도 무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은. 그리고 한 5년간 협약을 맺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전략작물 직불제나 타작물 직불제하고 다른 것은 이 농지에 재배된 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를 하거나 판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이것이 이런 정부 수매가 계속 약속이 되니까 농민들이 시장지향적인 활동을 할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금은 해당 쌀 농업의 3개년 평균 쌀 농업 소득입니다. 쌀 농업 소득은 농업 소득하고 순수익하고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쌀 농업 소득은 이제 경영비를 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자가노임은 플러스가 된 상태로 계산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계산한 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쌀 농업소득의 120%를 식량안보 직불금이라는 가칭입니다. 이것을 지급을 하고 이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럼 누구한테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불금은 경작자한테 주게 돼 있죠. 근데 식량안보 직불금을 경작자한테 주게 되면 실질적인 생산 전환이 이루어지기에 조금 효과가 좀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주에게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 영향이 경작자한테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주위에 다른 여러 농민이나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자기는 임대료를 안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통해서 다양한 농가소득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농민들이 만약에 환경친화적 농업이나 다른 직불금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다. 그럼 이건 전부 다 그냥 부가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환경보존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또 받게 되는 것이니까 훨씬 좋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나 농업환경 보조 프로그램 또는 정말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하더라도 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경작자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비농업적인 활동을 통한 소득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농지를 보존한다는 그런 조건, 준수 조건만 준수를 하게 된다면 농촌 관광이나 교육, 체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또 뭐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농경영에서 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1조 400억 정도가 연간 1조 4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2020년도 쌀 재배 면적이 한 73만 헥타르 정도가 되고요. 쌀 생산량이 350만 톤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쌀 생산 농가가 53만 농가 정도 되고 현재 그래서 쌀 자급률이 상당히 이전보다 지금 현재는 그 2020년도에는 낮은 수준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92.8%의 지금 쌀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쌀 소비량은 57.7%, 7kg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그 쌀 소득 상황을 계산해 보니까 헥타르당 시바르당 시바르당 총 농업 소득이 12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쌀 생산비가 77만 원, 쌀 경영비가 4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비를 빼게 되면 순이익이 되게 되는데 이 순이익 말하자면 이제 자가노임 부분까지 다 포함한 거죠. 이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쌀 생산 순이익은 시바르당 44만 원 정도가 나오고 쌀 농업 소득 그 경영비를 뺀 겁니다. 경영비를 빼게 되면 한 73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쌀 재배 면적 10%를 격리하게 되면 면적 단위당 연간 쌀 소득액의 120%를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농업 소득 기준으로 헥타르당 약 예산 소유액이 6,370억 원 정도 됩니다. 농업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3,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근데 이 둘 중에 농업 소득하고 농업 순이익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뭐 예산상에서 보면은 농업 순이익을 기준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 실제로 농가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이끌어내려면 농업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하고 현재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조사를 끝낸 상황은 아니고요. 요 내용은 지금 이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만약에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농촌소득원 특별지구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참여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를 준 게 정부 또는 한 반 정도 또는 한 일부 이렇게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시가 드린 게 1헥타르당 농업소득이 730만 원 정도니까 이것을 120% 하면은 헥타르당 87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이어서 65명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 이분들의 쌀 재배 면적 현황이 1헥타르 미만 하시는 분들은 한 7명밖에 대답을 안 하셨고 5헥타르까지가 한 15헥타르 대부분이 지금 5헥타르 이상을 하시는 조금 대농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응답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농지의 50% 이상을 전환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전체의 한 반 정도, 47% 정도가 됐고 일부만 하겠다라는 분들도 한 23% 정도가 됐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한 19분 됐는데 이분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보니까 지급 금액이 적어서라는 분은 굉장히 적고 이 내용이 말하자면 다른 작물을 정부가 수매해주지 않아서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쌀에 대해서 또는 쌀의 어떤 안정적인 판로가 농민들한테 제공이 된다는 것이 농민들이 작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정도의 정책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쌀농업 구조 개편을 좀 시행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식량 자금률도 제고하고 농촌 경제도 좀 다양화시키고 이런 굉장히 순기능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되고요. 결국적으로 이런 정책과 함께 정부가 좀 펼쳐야 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시장 격리 부분은 사실 전 정권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농민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간 동안은 좀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시장 격리를 일부 시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기존의 약속이니까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격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농민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확실한 어떤 미래 전망, 정책의 전망들을 가져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지금 현재 뭐 가루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쌀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가 좀 전반적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저희들 학계에서도 쌀 문제에 대한 논의는 너무 이 단순한 논의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전공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이 사회적 파장도 크고 또 농민과 다른 의견을 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쌀 산업에 대한 쌀 산업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차제에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제가 농업을 처음 공부를 할 때도 쌀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쌀 가공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나. 또 하나 지금 아까 김환 교수님께서 15,000개나 되는 일반 민간 RPC가 있다고 하는데 민간 RPC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쌀을 유통하고 가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연구가 잘 안 이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쌀을 생산서부터 가공 소비까지 전체 단계를 하나의 가치 사슬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이 가치 사슬의 각 단계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좀 보면서 쌀 산업을 조금 지속 가능하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갈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작물 전환을 했을 경우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 소농들은 일단 타작물을 질 때 재배랑 수확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바로 마련이 못 돼서 사실 콩 같은 경우도 심어놓고 1,000평 정도 심었다고 해서 오지 않거든요. 클라스 콤바인이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매번 이제 수확량도 떨어진 상태에서 수확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대농들은 이미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두고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교수님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한 건 제가 조합장 하면서 또 중앙회 무역의 감사일장 하면서 한 2개월간 우리 농협 RP 장장, 개인 RP 대표를 특강한 자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아마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전 보고 느끼는 그 현실을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실은 이 농업을 진짜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려면 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지 내버리려고 하는 건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천안에 왔을 적에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그 후보님한테 그때 당시 후보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려봤어요. 앞으로 후보님께서 농업을 어떻게 지킬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6차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을 지키겠다 해서 6차 산업은 뭔지는 아시오?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가 6차요. 네, 이렇게 여기서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의 현실은 벼랑 끝까지 떨어졌다는 건 우리 농업개혁이 관련되시는 분들 다 와 있을 겁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전한영 그 정책개혁관님 오늘 아까 뵙자마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백각 결정했소? 그랬더니 그냥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 사실은 금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농민하고 따진다 한다면은 이틀 내라고 모레 진짜 연휴입니다. 휴일입니다. 농민들 연말 되면 갚을 거 갚아야 되고 돈이 한창 망창 벌쳐 있는데 정부가 벽갈정 하나 못하고 우왕좌왕? 과연 이게 농민 지키려나?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지만은. 네, 죄송합니다. 예. 5분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말씀은 예. 쌀 쪽으로 조금 기중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뭐 이 자료 속에도 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가입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이게 세계 속의 한국 농업을 한번 늘 지켜보자고요. 남이 동네는 식량 작업률이 선진국은 식량 작업률이 거의 다 100%는 나라가 유럽 쪽에는 거의 다 100%고 미국이나 카나다도 100%대게 건강한데 한국은 식량 작업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3%대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 쌀을 왜 이렇게 천대할까? 사실은 요즘 정부가 지키는 격리 수매제도 나 이거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게 더 시장만 더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혼란시키느냐? 이 정부 수매고 공매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역공매합니다. 이 역공매가 진짜 뭔지도 모르고 농협에 입찰도 하는 농협도 있어요. 최저가 낙찰제도 아닙니까? 뭐 농민 말산시키는 시장 교란시키고 농민 말산시키는 거기서 원인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폐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 가지고 쌀농업 지키라고?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했으면 직불금이나 각종 농업 정책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 직불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자기 농지를 가지고 짓는 사람이 아마 자기는 소유가 한 60%뿐이 안 될 겁니다. 40%는 전부 다 임차농들이거든요. 이 40% 임차농을 농사져 가지고 얼마나 농가 수익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논임대인, 논지주가 머리가 한 수입니다. 이네들이 직불금 다 이네들이 수령합니다. 말론 경적자가 수령한다고 하지만 이네들이 나중에 다 되돌려받기 싫고 다 되돌려받거든요. 정부가 농업을 제대로 지켜준다면 이 농지 하나만큼이라도 통제는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농지 때문에 대란 일으킨 때 이때 이런 신뢰도 조금 버금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는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했던 장군이 저예요. 1998년도부터 아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시적 운영했는데 우리 농민들 한시적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사실은 저 농지 우량농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강평야라면 전라북도 김제 다음에 넓은 예당평야 속에 큰 눈 한 3,000평 매립을 했거든요. 제가 제 실례의 말씀입니다. 이 매립액이 한 6,200만 원 흑가보고 각종 경비 들어서 6,200만 원. 그러고서 첫해 농업에 뭐 농자도 몰라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해서 고구마를 심었더니 이 고구마 이 농업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해 가뭄이 많이 심해가지고 제가 물을 댔었거든요. 근데 이 고구마가 물을 대니까 사람 머리통만 하는 게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사실은 이 상품 가치가 안 돼가지고 서산 이 재수자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에서 거기다 600상자 기부하고 나머지는 요양원에다 한 300상자 한 1000상자 나왔는데 다 기부하고서 흔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보조금 재보조금 한 900만 원 나오더라고. 그거로 인건비 충당도 안 되라고. 심을 때 사람 120명 들었고 캘 때 한 160명 들여서 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때 당시는 그 해외 근로자 인건비가 1인당 한 15만 원 했는데 지금은 18만 원이더라고요. 요즘 쌀값으로 따지면 그네들 한 사람 데려다 하루에 쌀 한 가마씩 줘야 돼요. 농사 져서 뭐 나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농사를 규모없이 짓는다고 하는데 금년도는 제가 늘 그 말씀드립니다. 50대 50 똘돈 되면 다행이다 농사 져가지고. 근데 뭐 농업인들 수익 구조 어쩌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김병원 회장님 전화 왔을 때 내 쓴소리를 좀 했네. 당신이 5천만 원 농가소득 달성한다고 소리 질렀어야 지금에는 다 허탕, 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이런 우리 농업의 현실을 진짜 우리 농협중앙회란 자체도 잘 모르더라. 농협중앙회 자체가 농민들한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농협중앙회도 그래요. 요즘 뭐 농협중앙회 2조 은행에 2조 3천을 흑자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직원들 아마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2조 3천억 중에 내 지난번 국회 토론회 대강당인가 토론할 때 그랬어요. 그 담당자한테. 농민한테 돌려준 거 얼마나 돌려줬나 세부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 크다고 막 그 좌장하시는 김우 교수가 전에 내려오더니 아이고 좀 조합장이 말씀 좀 작게 하시라고. 화 딱 지나서 내가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뭐 줬습니까 농민한테. 사업 분리됐다고 경제 은행 따로따로 나눠가지고서 은행 자화자찬했지만 지들을 급여주는 건 한치 퉁쳐서 주더라고. 근데 농민들한테는 전혀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기맥힌 현실 아닙니까? 요새 할 일이 어지간히 없는지 법안 개정이 난다고. 사실은 그 법안 개정 그런 하기 전에 사업분리 개정한 거 법안 개정해가지고 농민한테 더 줄여주고 농민 복지를 또 농민 소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 이게 농협중앙회 내가 그러려면 없애라. 농협중앙회 아직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없애버리라고. 없애면 농민들 출자금이라도 찾아봐 쓰게. 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도 너무 과격한 얘기, 예. 과격한 얘기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 줄이겠습니다. 10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협중앙회한테. 옛날에 원철 회장 있을 때 농민 돈이 실사없이 항제농에서 찌가지 구워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농사도 그냥 그런 대로 질만 했어요. 우리 농협 직원들도 괜찮았고 농민이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출자를 좀 해달라고 해도 농가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출자해달라고 미친놈 실현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농협 불신합니다. 또 정부 진짜 불신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기관? 최고 상위기관은 농식품부 그렇지 않으면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이 양대 기관에서 농민한테 진짜 하라는 교육 요즘 뭐 환태평양 GPTTP라고 아마 농민들 그거 이해하는 사람 아마 10%나 되려나?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농업이 잘 성장한다? 참 기맥힌 물론 뭐 내년도에는 뭐 쌀값도 뭐 17만 원대라고 밖에서는 뒤숭숭합니다. 오늘 여기 저 언론 하시는 분도 두 분 와 계시면서도 언론에다 우리 저 농업농촌 소식 알려주려면 좀 하대하게 해서 아주 홍보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염려는 사실 되더라고요. 너무 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개입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좀 그런 상황에서 근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저도 잠깐 뭐 통계를 잠깐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액 중에서 쌀 비중이 뭐 거의 뭐 가구당 농업 총수입도 그렇고 2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전체 농가 절반이 쌀 농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이제 올해 보면 뭐 누구나 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역대 최대급 격리 45만 톤 발표했고 내년 수확기에도 한 15에서 20만 톤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누구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거를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는 것이 참 염려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인정을 하고 뭔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 지금 어제 그 양곡관리법과 이제 좀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발제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생각했던 얘기를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물론 이제 다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좀 어떤 절차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속도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고령농들의 김한호 교수님께서 70세 이상
뭐 대부분 고령농들이 이제 논농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 70세 이상이 아까 46.9%가 뭐 그거는 이제 뭐 너무 이제 쉽다는 거죠. 아까 일하기 좋고 뭐 이거는 이제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지만 쌀 농업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지금 98.6%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으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그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뭐 생산 뭐 격리를 하고 타작물로 이렇게 전환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아까 그 우리 권태경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도 그게 타작물 전환이 쉽지 않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령농 분들은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뭐 경영이양 직불제 같은 과거에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직불금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는 논과 밭과 과수원이 동일한 가격이었다면 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경영이양 직불제의 금액을 좀 높여가지고 지급을 함으로써 그쪽에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논농사를 좀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하여튼 좀 어떤 시안을 두고 이런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젊은 농들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시장 격리 해가지고 그동안 2005년부터 21년까지 해봤지만 거의 2년에 한 번씩 격리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그 이런 사후적인 대책은 사실은 성공한 게 굉장히 어떤 효과도 좋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전적인 오늘 말씀하신 생산직 격리 대책이 어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소위 말한 뭐 생산 격리 직불제 또는 뭐 과거에 생산 조정 직불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년 기간 동안 계약을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5년이든 조금 더 길게 가더라도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농법이 될 수 있고요. 뭐 기계 임대차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비 보조를 일정 기간 동안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그분들이 생산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메리트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사실 밭농사 기계율이 뭐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한을 두고서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김한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어떤 그 시장 지향적인 수입 안정화 정책. 예. 저는 사실 이제 보험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을 사실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수입보험 제도, 미국의 ARC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수입보험 제도를 제가 이제 크레이에 들어갔을 때 2012년에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우리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직불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미 FTA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지금 일본식의 약간 그 패키지로 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그 평균 소득만큼 이제 직불금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한 것 중에서 뭐 때문에 이제 농가 이걸 갖다가 접었냐면 물론 이제 예산 부분도 있지만 그때 이제 품목별 불균형 때문에 그때도 봤을 때 그 논농사에 집중해서 있는 그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직불제를 더 많이 받아가시고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뭐 밭농가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 다른 타농가들 축산이라는 쪽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어떤 그 농가들의 어떤 품목별 형평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어떤 생산 격리랄지 아니면 영세 고령농들의 경영이양 직불금 같은 걸 통해서 확 일단은 줄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그 시장 지향적인 그 뭐 수입 보장 보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품목별 어떤 형평성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이제 우리 결국은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양곡관리법처럼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시간만 끌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 경쟁력은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을까. 예, 효과도 적고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황재현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쌀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코멘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최 측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들 자료 이렇게 사전에도 검토하고 오늘 발표 자료 보면서 굉장히 좋은 연구 그리고 그 개선 방향 쪽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면서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선진국 그 농업 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전적 시장 격리 제도와의 전쟁, 다툼, 싸움이 아니었나. 그래서 뭐 아까 김한호 교수님도 그 미국 관련 자료가 있고 일본 관련 자료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미국은 1930년대부터 이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거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본 얘기가 굉장히 오늘 우리나라랑 농업 구조가 비슷하니까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그 김한호 교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일본도 쌀 정책의 사실은 실패의 반복된 그런 정책 결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1970년대부터 쌀 문제 때문에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50만 헥타르 이상의 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처음에는 강제 휴경, 그 이후에는 타작물 전환, 논 타작물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진행했는데 전체 논 면적의 40% 이상의 강제 휴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요. 예. 그래서 뭐 가까운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이런 정책이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좀 마스크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정책 효과도 낮고, 예,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피하지 않은, 만족하지 않는 생산자도 그렇고요. 항상 갈등의 산물로서 이 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출되는 형태, 그리고 이런 시장격리 정책을 통해서 과연 정책 효과 면에서 과잉이 해소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일본 사례나 외국 사례를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매년 10%씩 줄여도 생산량이 그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일본에서 수십 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이 고투입하고 우량 농지 중심으로요. 예, 그래서 아마 뭐 그 기관에서는 다 농식품부에서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되고, 이런 시장 격리 제도가 쌀 소비 확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굉장히 소비자들하고 사실은 무관한 정책이고요. 예, 그리고 품질 향상, 이건 뭐 전혀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쌀이라는 품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지역 RPC에서 그냥 수매하는 거니까 동일 품종을 그냥 지역에서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수매하는 방식이니까 이게 뭐 사실 시장 경제 논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일부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농협에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동 거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돈을 주면 모를까. 근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가공과 유통 저장 가공의 경직성이라든지요. 그리고 시장 가격을 상승하는 가능성, 이것도 뭐 전혀 항상 폭락했을 때 하는 거니까 하락을 방지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시장 가격 상승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쌀 산업 현황은 어떠냐? 그 뭐 일본이 곧 아마 1인당 50kg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요. 대만은 이미 뭐 2019년에 45kg. 그러니까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50kg 이하로. 우리나라가 아까 발제자분들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량 감소가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것 같고, 더군다나 총 인구, 특히 젊은 층 인구 감소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나라가요.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수요 여건이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고, 농식품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생산비 소득 증가 단위당요, 오히려 소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증가하지만 2017년 대비 2021년 보면은 생산비가 14% 증가했지만 총 수입은 32%. 이거 통계니까 이거는 뭐
농식품 이게 공개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총소득은 증가하는, 그러면서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 요구량이라든지 기계화율이라든지 생산 기반 정비라든지 그리고 건조, 저장, 가공, 유통, 판매 이 정산까지 이 시스템이 가장 효율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식량 작물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아까 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쉽게 바꿀 수도 없고요. 작물 전환이 쉽지도 않고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발제자분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중복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 사례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본 지금까지도 공급 과잉 문제라든지 농업 재정의 고정성, 그리고 일본 학자들도 일단 이 제도가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걸로 평가하지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의 그런 양곡관리법 개선 방향은 조금 그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단 현재까지 선진국 사례, 특히 그 유럽이나 EU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규모가 큽니다.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유럽 다 30-40헥타르 농장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미국은 100헥타르가 넘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소농 구조라는 건 일본인데,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가장 열심히 하는 건 논타작물 전환 정책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쉬운 정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농촌소득 특별지구가 이거를 염두에 둔 제도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일본 사례에서 일본에서 논타작물 재배를 적극 추진하면서 가장 그 일본 농림수산성이죠. 핵심을 두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작물은 전환하되 논의 지목과 논의 형상 유지는 유지하는 거를 가장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논이 밭으로 지목이 전환되면 논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식량 안보 측면에서 논에 일단 타작물을 심는 건 적극 권장하지만 일단 논의 형상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가자. 특히 우량 농지, 우리나라 같으면 농진 지역 되겠네. 농업진흥, 일본은 농용지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연구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타작물 전환도 이게 쉬운 건 사실 아닙니다. 결국 거기도 우리 지금 일부 농콩이라든지 대부분 식량작물인데 이게 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생산, 가공, 판매 이게 전부 1차 가공이 필요한 거고요. 기계화가 전부 다 필요한 작업들이고, 그리고 전부 범용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 정비가 또 다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책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앞으로 정책 의지와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굉장히 막연합니다만 시장 친화형 이런 생산 구조 전환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저도 아까 김한호 교수님과 동일한데요. RPC 매입 가격 중심의 이런 시스템, 이게 벼의 그런 그 특성인데 1차 가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이게 수확해서 어디다 팔 수가 없으니까 1차 가공 업체로 넘겨야 되거든요.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공 비축력 원물 매입 경쟁 시스템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이게 아마 농협 개혁하고도 연계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말씀드렸죠. 결론은 역시 장기 로드맵인데요. 로드맵, 장기적인 어떤 발전 전략. 일본 같으면은 그런 식량 자급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5년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시그널 제시가 필요하고, 해법은 거의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법은 나와 있다면은 결국은 강력한 정책 의지와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해 갈 것이냐, 설득 과정. 그것이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두서없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쌀 생산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쌀 소비자가 소비량을 줄이는 관계로 이게 상당히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재 쌀 시장은 우리가 자급률이 90%가 넘는 아주 특이한 특출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여러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그 해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여기서 쌀 생산을 담당하는 사업자들은 매우 장기간 그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부채 늪에 빠져 있거나 또는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형편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방식이 정책이 실패해 왔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바꾸는데 우리가 실패해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가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정책들은 실패한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쌀 생산을 하는 농민들도 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가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동 생산성과 토지 생산성 뭐 여러 가지 생산성이 있는데 이 쌀 생산이 진짜 이 토지 생산성과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토지를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우리 경제의 생산성 구조와는 좀 다르게 매우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토지를 그럼 어떻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토지의 생산성에 비해서 이 쌀의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가격 기능, 시장 기능이 작동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은 뭐냐면 이 가격 기능만 살리면은 사실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지금 수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유지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보통 쓰는 것이 이제 쿼터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선진국 뭐 캐나다 특히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이제 생산량 자체를 매년 이렇게 쿼터를 줘서 그 이상을 생산 못하게 하고 또 만약에 더 추가로 생산했을 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그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서비스업에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면허를 유지하듯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숨에 이렇게 소비 생산된 거를 사주는 거는 사실은 좀 정부 역할에 맞지 않는 건데 그 제도를 지금 운영해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악화가 되고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도 농업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생산량은 누적돼 있고 또 계속 초과 생산이 돼 있고 과잉 생산 구조가 그대로 고착화된 구조에서는 사실 해법 찾기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안정화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농업의 특수성, 우리가 쌀 산업하면 쌀 생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농업 관련된 분야의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같이 그 산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생산성과 수익성을 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인 시장 기능이 좀 더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가격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쌀도 고급 품종이나 그 다양한 소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분야만큼의 또 가격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그분들이 인정을 하되 우리가 쌀 생산의 전반적인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걸 통제해야 된다면 저는 그것은 양적 접근을 해줘야만이 이 가격 기능과 함께 그것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의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국가 전반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다 함께 올릴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얼마큼 쓰느냐, 그리고 토지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은 개념에서 토지 활용 규제라고 하는 관점을 조금 지자체에다 권한을 위임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좀 더 생산성 있게 씀으로 인해서 이 농업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 이것은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과 생산성을 같이 향상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해법이나 또는 뭐 이렇게 보호 제도나 이게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만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농정사에서 쌀만큼 이렇게 특별한 대책을 자주 이렇게 추진해온 품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쌀 산업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쌀 대책이 어떤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이 고려가 너무 커서 시장 기능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그 포럼 주제인 쌀산업 발전 정책 추진 과제를 이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 즉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모색을 해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두 분 교수님 주제 발표 해주셨는데 그 내용 모두 중요하고요. 또 의미 있는 지적이시고 또 제시하신 대안 매우 적절하고 또 유용한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김한우 교수님 제1주제에서 제시를 해주신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의 이런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그 일본에서의 그 수입보험제도,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업위험보상제, 또 연방 직불보험법, 이런 경우에 그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의 경우에도 이게 수입 감소분을 그 보장을 해주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벼를 포함해서 한 70여 개 그 농작물을 하고 16개 그 축종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에는 주로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양파나 마늘, 이런 콩 등 밭작물 일부는 또, 그리고 또 과수 중에서도 유일하게 포도, 이런 경우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업 수입이 감소될 경우 보험에서 이제 그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잠깐 보면은 미리 이제 어떤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수입이 감소가 되면 보험에서 이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왜 쌀의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정원우 교수님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주제에서 이제 김태형 교수님, 현재의 쌀값 하락이 또 예견된 그 정책의 실패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지금 회부가 되었는데, 정말 쌀의 그 시장정리 의무화 정책은 이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시장정리 의무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쌀 과잉 문제가 더 심화된다는 거죠. 심지어 뭐 2030년에는 뭐 46만 8천 톤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재정 소요액도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문가들도 그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같이 이게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왜곡은 물론이고 또 다른 농산물하고 이게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이 많은데 왜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쓰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그 김태형 교수님이 제시하신 농촌 소득원 개발 특별지구 이걸 정책으로 도입하자는 그 제안, 저는 이 정책이야말로 근본적인 그런 어떤 쌀 생산 격리를 통해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그 실행에 있어서 지금 참여농가나 단체하고 5년 이제 협약 계약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협약이 종료되는 그런 5년 이후에 그 쌀 그 재배로 다시 이게 회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좀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그동안 쌀 문제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지 못한 데서 기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쌀 정책은 소비자 중시,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중시라는 그런 원칙을 좀 충실하게 이렇게 지켜서 입안이 되고 실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좀 학계에 그 반대하신 뭐 제가 이제 반대 칼럼 몇 번 쓰긴 했지만 찬성하는 교수님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반대는 하시는데 근데 발언을 하시는 교수님이 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명확한 일이거든요. 이 양국관리법이 우리나라 농업의 쌀 문제 해법이 안 된다는 거는. 근데도 우리 학계에서 너무 조용한 게 참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좀 어쨌든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종필 부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걱정이죠. 5년 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농민들이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은 방향의 효과가 난다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타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충분하게 새로운 루트도 발견하고 소득도 얻는 그런 경험이 갖게 되면 굳이 소득이 낮게 형성되는 쌀 생산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게 5년 또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다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 농어촌 소득원 특별지구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만 갖고는 조금 효과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뭐 지금 저탄소 농업이나 탄소 관련된 정책이나 뭐 다른 여타 정책들도 같이 연계돼서 잘 운영이 돼야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 부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미국의 그 PLC, ARC는 보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직불제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PLC는 가격 급각스러운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직접 지불제로 이해하시면 좋고, ARC라고 하는 것은 수익. 근데 농가는 그 시행 연도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PLC로 가겠다, 내가 ARC로 가겠다. 한번 선택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작동이 되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변동 직불제도라는 걸 시행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목표 가격을 자꾸 올려버렸어요. 목표 가격을 자꾸 올려버리니까 이게 그 수급 조절 기능을 거의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보내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LC나 ARC의 그 레퍼런스 프라이스는 시장 가격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평년 기준
몇 년도 이렇게 기준 연도의 어떤 기준 가격을 가지고 그 보상 기준점을 삼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시장 가격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장목 전환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장목 전환으로 갈 때 이제 그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직불제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직급상으로도 의미가 있네요. 어제 말씀하셨지만 양곡관리법 본회의에 올라가는 상황을 직면하게 돼서 참 잠잠하고요. 근데 여기 제목에 보다시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쌀 정책을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진짜 시급해졌습니다. 이제 당장 이런 자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양곡관리법이 결론이 날지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쌀 산업을 구조를 한번 바꿔보려는 노력은 진짜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쌀 정책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전까지는 좀 쌀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했지만 2000년 이후에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패턴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정권이 바뀌든 간에 하여튼 일관되게 시장 지향적으로 가겠다고 추진해 온 건 맞습니다. 방향성은 뭐 민주당이 잡던 뭐 국힘이 잡던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정책을 바꾼 게 방금 말씀하신 목표 가격의 그런 어떤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익직불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18년, 19년은 그런데도 잘 유지가 됐는데 저는 20년, 21년이 굉장히 이게 쌀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책을 그냥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버린 게 20년에 대흉년이 들면서 모르겠어 이제 그게 뭐 기후 영향도 있을 테고 코로나 영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년에 쌀 수급이 무너지면서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과잉 공급을 하다 보니 그게 21년으로 넘어오면서 또 그때는 또 대풍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2년간의 상황이 뭐랄까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시장 지향적으로 쌀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던 것에 아주 큰 치명타가 되고 결국은 어제 양곡관리법을까지도 만들기 촉발이 된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공익직불제만 잘 정착이 되면서 갔으면 물론 아쉬운 것도 있죠. 18, 20년 동안 논타작물 하면서 18, 19년에 수급을 어느 정도 맞추는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21년에 없어지면서 재배 면적이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쌀 면적이.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 쌀의 생산 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꾸준하게 18년에도 그 현장에 가서 논타작물 사업 설명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이거 몇 년 할 겁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 그래서 21년에 만약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었으면 지금 사태는 안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방향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니까 사후에 시장 격리로 돈 재정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사전에 하는 게 모두가 인정할 거고요. 김태형 교수님 말대로 의무 매입이라는 거는 다 반대하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좀 각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 목소리를 한번 안 해주시는 게 좀 저도 안타깝긴 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정부가 시작하는 게 그 논타작물에 과거 세 차례 했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직불 체계 내에 아예 전략 직불이라는 걸 포함을 시켜서 가되 그러니까 쌀은 어느 정도 적정 그리고 다른 식량 안보상의 다른 품목들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바꿔 나가는 부분. 그래서 일단 작부 체계부터 좀 이렇게 손을 대면 되고요. 작부 체계로 손을 대려면 이 타작물 재배하는 것들이 단지화가 이루어지고 단지화가 이루어져야 뭐 소농들 기계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거기에 더해서 생산 기반까지도 논 범용화 같은 걸 통해서 논을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팔로입니다. 팔로. 가령 콩을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수입콩 가격하고의 차이가 3배 이상 나면 수입콩 시장을 뭐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익콩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그 네 가지 정도를 좀 추진하면서 타작물로 좀 생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재밌는 예를 제가 본 게 올해 저희가 우수콩 생산단지 선발 대회를 했는데 콩이 지금 전국 평균 단수가 203kg인데요. 거기서 1등 하신 분이 470kg가 나왔습니다. 2등 한 친구는 30대인데 이제 들어온 지 2년 됐어요. 근데 논에다가 콩을 심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논에 쌀을 심어야지. 아버지를 설득하고 2년 만에 420kg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콩이 한 300kg만 나오면 벼소득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팔로까지 정부가 좀 책임을 져준다면 충분히 이런 콩 밀도 작부체계하고 연결해서 가면 우리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쌀의 구조 조정을 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쌀의 시장 메커니즘 관련해서 시장 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참 말만 그렇지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 보면 여전히 아직도 쌀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파할 거냐.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시장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서 쌀만큼 시장에 정보가 없는 품목이 없습니다. 채소, 축산 모든 것들이 가격 전망, 유통 흐름 이런 걸 분석하는데 쌀만 안 합니다. 정부의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 아까 우리 RPC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어떤 유통 관련 모든 정보들을 좀 투명하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당장은 손을 못 대겠지만 아까 정미소 얘기 나오고 RPC 나오고 정부 양국 이게 과연 이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시스템인가? 우리가 과연 식량이 부족할 때 식량 안보 차원에서 뭐 쌀을 정부 양국을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쳤으면 이거는 언젠가는 좀 벽을 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양한 이런 IT 이런 시설들 가지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 지금 장벽을 쳐있거든요. 사실 의무 매입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돈 버는 사람들은 창고업자입니다. 창고업자. 농민도 아니고 창고업자만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 양방 늘어나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논타작물을 생산 구조 바뀌고 시장 지향적인 활동들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농업 정책 과장을 할 때 식량과에서 쌀 대책을 세우질 않고 농업 정책과에서 쌀 산업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쌀에 산업이라는 말을 붙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2005년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쌀과 산업이라는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떤 농민들은 쌀을 나이 위에서 짓느냐 제 앞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심정은 이해하죠. 근데 그때 2005년도에 쌀 산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썼었고요. 그때 왜 농정과에서 했느냐? 식량정책과에서 하면 쌀의 가치거든요. 시각이.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한번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자유기업원의 우리 최승로 박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참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견들도 있으실 거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도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태형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제를 해주신 농촌소득원 특별지구는 대선 과정에서 제기가 된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아까 우리 이제 황 교수님 그 형상이나 지목은 유지를 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의 논의 과정에서는 특별소득지구는 꼭 작목 농사 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득지구에서는 관광농어를 하든 뭐 놀이터를 만들든 태양광을 짓든 일종의 마을 공동사업의 형식의 군이 결정하는 이런 측면이어서 굉장히 보다 오픈된 생각이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도 논의를 한번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김한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방향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소득 PLC, PRC 저도 잘 그 개념 모르겠습니다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성정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비 굉장히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식품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못한 일이 많아서 이렇게 현 정부는 잘 비판을 안 합니다. 자기 있을 때 잘하지 뭘 밖에 나와서 그러느냐 뭐 이러는데 하나 꼭 안타까운 것은 소비 정책입니다. 소비 정책. 소비 정책. 아까도 우리 식량국장님이 콩 얘기하면서 팔로가 제일 문제다. 팔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 판매 대책이 있으면 뭐 생산 대책이야 뭐 따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쌀 문제도 그러는데 꼭 저도 이렇게 자장이긴 하지만 거론해야 될 게 쌀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소비 측면에서는 거의 진짜 아까 말했듯이 중독, 독약 비스그름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조금 제도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만은 카드 체제에서 WTO 체제로 넘어오면서 저 국경 조치 없는 저 국내 시장 조치, 소위 마케팅 보드에서 출발한 건데 WTO 체제가 되면서 마케팅 보드 역할은 없는 거거든요. 국경 조치를 이유로 국내 시장 조치를 못하게 됐는데 왜 마케팅 보드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자조금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자조금 제도가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우, 우리 TV에 보면은 뭐 아침에는 한우, 저녁에는 한돈, 낮에는 닭. 네? 우리가 뭐 수십끼 먹습니까? 근데 그냥 KBS 9시 뉴스에 그냥 광고를 때려요. 그러면서 모든 영양학자, 의사들 여기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이. 그래서 실제 젊은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이 그냥 일반화된 용어고 또 간헐적 단식, 밥 안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건강에. 근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가고 있느냐? 주로 축산 자조금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우, 양돈, 양계 다 합치면요. 1년에 한 300억 가까이 광고비로 나갑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보고도 정부는 밸런스를 못 맞춰요. 그럼 그쪽에서 200억 쓰면 쌀은 여러 가지 영양적 측면에서 500억 써야죠. 아니면 그쪽을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한 소비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막 소비를 뭐 아침밥 먹읍시다 뭐 이런 것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좀 더 고도화된 소비 대책을 포함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중심으로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정부한테 뭐 협상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맨날 안 된다고만 그런다. 언론에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 이 농정을 볼모로 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일부는 현 정부 탓도 있다. 어떤 대안을 적극적으로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정황근 장관께서 관료이기는 하지만 어제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내고 이게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목소리를 낸다는 점은 상당히 저는 고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